오늘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어제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여권에서는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역시 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온 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법부는 오직 국민의 신뢰 위해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정관 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부결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어떨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에서 보장된 반드시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소장들이 있고요. 예. 장관들의 임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이 없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의 인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아주 조화를 이뤄내라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어저께 김희수 헌법소장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실은 이번에도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사법적인 코드에 대한 문제,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다고 한다면 꼭 통과된다라는 그러한 그 보장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후보자가 의원들의 이러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실제로 갖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얘기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준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야권에서 더 문제 삼았던 후보자가 김명수 후보자란 말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격의 강도가 약했는데 정작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은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이것마저 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권 안에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낙마도 굉장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명수 후보자도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김희수 후보자가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한 거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도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결정권은 자신들이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당은 또 입법기관으로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걸 존중해야 되고 이제 낙마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김희수 후보자가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 흥격이 치명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의 소수의원 낸 거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 내에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의 그 역할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 의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가 호남 전북 고창 출신이었고 이런 정치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까지 만약에 낙마가 돼서 이게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에서 그렇게 된다면 왜냐면 바른정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반대하려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안아야 될 이런 정책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서라도 이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념적인 편향성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부분들이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결론적으로 김희수 후보자와는 달리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켜봐야겠지요. 어제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들었는지,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 차근차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부 코드 인사다.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김명수 후보자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저께의 인준안 부결이야말로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 인사 폭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 무능,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없이 이렇게 독질을 하고 있는 데에서 어저께 국민들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 폭주에 대한 정점, 인사 폭주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자 처벌 없이 인사 폭주의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은 명백한 코드 인사입니다. 가치, 철학,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보고 싶다는 그런 코드적 요구에 충실한 인사라고 봅니다. 연줄 인사 아니고 보훈 인사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아예 정면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네. 코드 인사 맞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역공에 나서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그 반어법 같은 생각이 거겠죠. 예. 코드 인사는 뭐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과 공유하고 있다 가치관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코드 인사다. 다시 말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이른바 보훈 인사라든지 연출 인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도 또 이제 뭐 이미 지난 일이 됐습니다만 어제 일인데 마찬가지로 이걸 지나치게 코드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념적 잣대, 이념적 편향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대법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이 고등법원, 지방법원하고 달라가지고 그렇다면은 다양한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계층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권이고 바로 그런 것들 국민들이 지지했던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는 건 좀 당연하다 보기 때문에 그게 그 코드 인사다라는 이런 표현을 떠나서 저 이재정 의원의 의미는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께는 장제원 의원 질문을 대신해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사 참사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과 처벌 없이 인사 폭주하고 있는 그 정점에 김명수 후보자가 있다. 바른정당 의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야권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요. 대법원, 대법관 13명 중에서 12명이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대법원이 결국은 특정한 이념적인 세력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야권에 있어서의 일종의 두려움도 거기에는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에도 이 대법관 임명을 수가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아마 주앵커님도 기억이 나시겠죠. 1987년도 로버트 보크라고 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를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58대 42로 부결됐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도 이제 대법관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념적 성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느 한 명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파장을 가져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평생 갈 수 있는 종신제란 말이에요. 종신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차이가 완전히 있죠.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단순하게 나는 사법적으로 독립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명수 후보자가 정말 야권을 설득을 하려면 12명으로 교체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념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을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 약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않고 그냥 나를 믿어라. 나는 사법적 독립을 하겠다고 한다면 끝까지 야당으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춰서 임명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부에서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나 이 사법부는 조금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러한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소신과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념적 편향성 코드 인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한 제도 장치를 아주 명확하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인사청문회 마지막 표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야당 의원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단순하게 지금 장 의원이 얘기하는 인사 참사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장 사법부의 독립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후보자가 좀 내세우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의 대법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통령 몫이 있고 국회 몫도 여야 추천 몫이 있잖아요. 대법원장 추천 몫도 이 이유가 나름 이른바 보수와 진보, 이념적인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간이 어떻게 중립적입니까? 전 그런 것 자체가 대단히 사실 너무 지나치게 원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대통령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드란 말이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가 같긴 합니다만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통령 추천한 이상은 당연히 진보적인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볼 때는 김희수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김명수 후보자도 대단히 편향된 걸로 보이는 건데 그건 그들의 시각이에요.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립적인 인사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김명수 후보자의 모두 발언 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장재원 의원을 바른정당 의원이라고 했는데 바른정당 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죠.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오전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는데 처음에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그 다음날 양승태 현 대법원장 만나기 위해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춘천에 있었거든요. 춘천에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야당 의원은 이것이 대표적인 쇼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당 의원은 여기에 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쇼라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쇼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로서 갖춰야 될 경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명된 다음 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하러 가면서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한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차가 주어지기는 춘천지방법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줬는데 이게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의 일인지 아니면 저 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쓰면 혹시 그러면은 후보자께서 그 일종의 쇼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시죠? 예.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사미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100번, 10,000번이라도 하십시오. 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정면으로 맞선 건데요. 어떻습니까? 저 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적절할까요? 어떨까요? 요새 소통, 쇼통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축약해서 보여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첫날은 개인의 자질과 관련된 경력과 관련된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날은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리고 소신, 의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원들의 저런 그 청문회에서의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좀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후보자가 그동안 내만은 수많은 판결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후보자를 보고 사법부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관용차를 타고 왔느니 안 나오느니 쇼니 아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게 인사청문회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관장처 쓰면 또 우리 답변을 또 혼날 줄 알았다고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한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좀 품격 있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청문회에 맞는 수준의 그러한 그 질문도 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도 하면서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두 후보의 그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거는 뭐 청문회를 위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야가 나눠져서 싸움을 하기 위한 청문회인지 그런 혼돈이었을 정도로 조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대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들, 현재로서 민감하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듣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 정국의 태풍이 돼버린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됐다는 소식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주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본회의장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환호성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적절하지 못했고 정부의 그 오만함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87년도 이후에 정기승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 두 분이 김대중 정부 말미죠. 그리고 장상 국무총리 내정자하고 장대한 국무총리 내정자가 인준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막 등을 두드리고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것은 국회의회 과정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저것이 마치 무슨 뭐 승리를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법 114조 2항을 보면요. 자유투표 규정이 있어요. 정당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한 당에 소속되지 않고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한다면 저것은 지나치게 과잉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헌재 소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어떤 표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여야의 대결적 구도로 가져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특히 의정 문화가 아직까지도 생산적 의정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어제 표결 결과를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성 145, 반대 145, 무효 2, 기권 1, 출석 의원 수는 293명, 147명이면 통과되는 것이었는데 딱 2표가 모자랐습니다. 민주당 의원 120명은 전원 출석을 했대요. 그러면 전원 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의당 6명, 또 무소속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 또 서영교 의원 같이 민주당 성향이면은 찬성표 던졌다고 한다면 130표는 나오고 그럼 17표만 더 있었으면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17표가 안 나온 거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근데 국민의당이 굉장히 뜻밖의 아까 앵커께서도 모두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굉장히 예상 밖이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 이거 국민의당이 반대한 거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당권을 잡은 것과 좀 연관져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결기에 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광해에 쓰러져서 죽더라도 어쨌든 싸우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의외로 이제 새정치란 용어는 잘 쓰지 않았잖아요. 잘이 아니라 한마디도 안 썼는데, 이번의 경우에 지난번에 추가 경정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집권당의 편을 들어줘서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국민의당이 상당히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의원들이 뭐 그런 어떤 완벽하게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당은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집권 세력에 뭔가 정책 흠집을 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슨 뭐 군대 내에 어떤 그 동성애를 보호했다 이런 판단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 어떻게든 좀 이제 반대를 해서 좀 부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까는 별개의 문제긴 한데, 적어도 이렇게 되면 이제 현 정부가 특히 집권 여당 정부 집권 세력이 상당한 이제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거로 볼 수밖에 없죠. 안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가 상황이고, 또 대내적으로도 이런 어떤 국회에서 이 여소야대의 벽을 실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뭔가 집권 세력이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점점 이런 어려움은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행사했다.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당의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대목은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입니다. 당연히 야당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청와대의 이런 반응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과연 도움이 될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이어서 전병헌 정무수석도 이렇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희수 임명동의안 부결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다. 국회가 캐스팅보트 과시하는 경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과연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걸 떠나서 청와대는 행정부잖아요. 이거는 아무튼 국회 내에 정당 구도가 어찌됐든 의석 분포가 어찌됐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생각 자체가 대단히 극우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은 어쨌든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지 헌재소장이 임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헌법 정신을 있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한다 이런 말에 일정 부분 공조를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청와대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와대는 어쨌든 국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사표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다른 쪽의 지지를 호소해 나가고, 그리고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협치를 통해서 자꾸 야당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적어도 표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 지나치게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주 명시적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게 됐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민주당은. 같은 집권 세력에서도 민주당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 있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이런 공격을 하는 거는 반대자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점에서
사려 입지 못했다. 이런 말이 설령 옳은 말이 할지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나치게 청와대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은 든다라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행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미 지났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라고 예. 봅니다. 결국은 오늘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강력한 나름대로의 호소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대법원장을 낙마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많은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의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그 시그널을 보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까지 온 거는 김희수 헌법소장 개인의 문제보다는 저는 지금 집권당의 리더십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문제를 봤을 때 마치 야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불신이 쌓이다 폭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다만 그것을 인사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단 한 번도 협치라는 것을 진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당청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야당답게 그리고 야당과 국회를 존중할 수 있는 저렇게 한번 비판을 하고 나중에 협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협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좋게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청와대에서 수석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강조했던 게 협치입니다.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우리가 제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말은 협치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말을 내놨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서 국정 운영해 나가겠다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과연 협치를 해왔다고 생각할지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견해가 좀 궁금해요.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협치 노력이 여권에게 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대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탈권위적인 행보를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저도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하다못해 내각 같은 경우, 내각의 추천 같은 걸 한번 제의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은 적어도 국민의당이 이런 이제 일종의 몽리라고 보는데 몽리치고 굉장히 센 몽리를 보인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협치 노력은 계속돼야 되는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과연 현재 이 정당구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과연 물론 여권의 협치 부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부분 과연 협치가 어떠한 정말로 연정이 아닌 다음에야 협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기로 마음을 굳힌 정당같이 보입니다. 말은 좋은데 네. 실제로 가능하겠냐 이거. 협치가 이런 정당, 이런 현실 정치 공간 속에서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지금 국민의당은 좀 다른 결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야 영수회담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7월 달에도 홍준표 대표가 수혜연장을 찾아갔고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 협치를 자꾸 하자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했다라고 나름 여권을 두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이니까 여권은 끝까지 협치 노력을 보여야 돼요. 설득하고 대통령이 전화 걸고 이랬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회에 가서 야당 대표 지도부 만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는 게 없어요. 글쎄요. 그게 있었으면 보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좀 심한 얘기일지 모르는데 매일 전화 걸어도 돼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우리 뭐 하루에 전화 수십 통 걸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전화 걸고. 그러면 명분도 딸리고 저는 그런 노력하면은 정말 국민들이 의석구도는 야당이 많다 하더라도 야당이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권의 협치 부족을 나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예 협치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사실 협치란 말은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이제 힘 있는 쪽에서 힘이 좀 상대적으로 없는, 그러니까 여당이 여권이 야권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이 차원에서 협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치는 사실 야당도
여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것도 협치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자세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당이 얘기하는 협치는 협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협조를 하는 거고 야당이 얘기하는 협치라는 거는 자기를 대우해달라는 건데 두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뭐냐면 탕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김동철 우리 저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인사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쳤다는 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예를 갖추고 이런 식으로 자문도 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나요? 단 한 번도 국민의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했다는 탕평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정당과 정당이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집권 여당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집권당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청와대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감하게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에게 그러한 자율성을 줘서 그 자율성을 가지고 야당과 서로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역할은 결국 누가 할 것이냐. 결국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할 수밖에 없는 탕평과 자율성이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은 협치가 나오지만 행동으로 협치가 나오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우리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헌정사상 최초라고 불리우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떤 얘기들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부적절했다면 민심은 야당보다 빨리 후보자를 내쳤을 것이고 야당보다 후백에 정부 여당을 질타했을 것입니다.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적폐 청산과 민생개혁의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만과 독수를 멈추고 겸허해지라는 민의의 경고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야 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밀어붙여 놓고서는 이제 와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다수 세력의 횡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자유표결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찬반 당론에 따른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인사투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 결과 협치는 실종되고 얄팍한 표계산만 남았습니다.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관해서는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국회를 비판했는데요. 그런 헌재의 불안정성과 헌재의 독립성을 해친 인선 자체가 바로 헌정 질서를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라는 비판을 되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표결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헌재 정상화부터 발목을 잡았다. 국회에 돌아오면서부터 민의를 배반한 것이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부결 결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표결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 적임자를 지키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보여준 보수 야당의 발목 잡기와 여당의 총체적 전략 부재를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네. 여야 정당의 반응 더 보태실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마지막 정의당 최선 대변인의 논평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역사관이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극찬하는 장면도 어제 있었습니다. 저 오늘 인사청문회 나오면서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와 좀 그 핵심적인 분들하고 이런저런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게 지금 사실 아닙니까? 논란이 있다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주요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반응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4년에 어떤 분은 젊은이들에게 독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015년에 어떤 분은 아베의 그때 2015년 전후 70년 담화입니다. 이 아베 담화는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한두 개는 스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하나도 잘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관직이라고 한 게 뭔가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장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교수 출신 공직자들 보면 다 캠프 출신이에요. 본인도 캠프에 들어가셨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참여 안 했는데 지금 추천되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 철학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면 배척을 해요. 오늘 그냥 여기 앉으셔서 전부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 공격해가지고 창피만 당하실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창피당하지 말고 일찍 사퇴하시는 거 어떻겠어요? 의원님들의 평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후보자는 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어요. 대한민국 긍정적인 역사관, 자랑스러운 역사,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되기 힘듭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마지막 얘기가 어떤 뜻일까요? 칭찬하는 겁니까? 좀 비아냥대는 겁니까? 저는 좀 모르겠는데 비아냥거리는 걸로 봐야 되겠죠. 훌륭한 역사관을 가졌는데 바로 이 정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렵다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겠어.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헷갈리긴 좀 합니다. 약간의 야당이 여당이 왜 이런 분을 추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왜 이렇게 비판이 많냐라는 것에 대한 공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은 지금 박선희 후보자의 이른바 역사관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당이 오히려 지금 이 옹호 내지 두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수한 듯한 이런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건 진보나 보수나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보편적인 역사인식 이런 것들은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비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여야 막론 특히 이제 여당에서 오히려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지 특정 부처의 장관을 떠나서 이건 국무위원이거든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어떤 가치관,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온 팩트들로 볼 때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바로 저렇기 때문에 여당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박성진 후보자 청와대가 임명 강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일종의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처리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박성진 지금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대원칙 속에서 있는 것이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기조의 철학과 다른 사람은 장관으로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박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라고 봐요. 이건 충분히 그 전에 조율을 거쳐서 청문회를 왜냐하면 좀 여당 자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부분들을 야당이 역사관을 지찬하거나 이게 일종의 굉장히 회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쓴다는 거는 좋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여당 의원들도 이건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장관 임명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동안 문제가 됐던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빌어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번엔 청와대가 지명 철회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박성림 후보자가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된 이후 여야의 상황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백봉 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원식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사이에 앉았던 박주선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와는 건너뛰고 그대로 갑니다. 얼굴을 잘 보십시오. 얼굴 굳은 상태에서 박주선 의원 건너뛰고요. 유성식 의원도 건너뛰고 바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날린 것은 염치 없는 소행이다. 신사인 척 하지 마라. 추미애 대표가 대표 시절 적폐청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야당을 적폐 세력과 같은 선상에 놓은 그런 발언을 또 많이 했던 것도 야당을 좀 자극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지금 저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저런 모습 보면은 협치를 얘기 많이 하는데 저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사소한 문제 가지고 왜 자꾸만 문희상 의원이 추미애 대표 그런 모습 보고 빙긋이 웃네요. 저 가운데 앉아있는 문희상 의원 악수 안 하고 하는 거 보고 웃는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협치, 또 정기국회 운영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어제 대정부질문, 지금도 대정부질문 열리고는 있습니다. 대정부질문하면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장 많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이 지금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답변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님.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에 6인조 사드 밴드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저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 우스꽝스러운 가발이나 뒤집어 쓰고 사드 계단송을 부르고 사드 댄스나 춤추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 잠깐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추측건데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대선 전. 그런데 왜 아까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추정이 그 알면 아는 거지 무슨 추정이에요? 아닙니다. 저 상황이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허위 과장 왜곡 보도의 사례들입니다.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언론들이 언론 자유를 너무나 심하게 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실이. 최순실 사태 때라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어떤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정부가 이야기한 협치의 실현은
저는 기만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그건 국회가 주도하겠다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국회의 틀을 말씀하시기 전에 총리께서는 먼저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협치의 기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모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그것이 번번이 무산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야당 의원들이 조금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총리가 한마디로 사심 없이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뭐 소리 지르고 억압하고 한다고 해서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좀 실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얘기인데 우리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데 당당함도 당당함이지만 의원들이요. 여야 자신의 정당을 좀 떠나서 그걸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자신의 소신과 좀 똑같은 당당함을 가지고 좀 얘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당당이 없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의 말에 대답들 못 하잖아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 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다 당당함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 답변 나오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